Blue Ocean. 장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저희 블루오션이 벌써 7회째를 맞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전시회가 벌써 6번이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럭키 세븐이니만큼 저희 블루오션 특별한 방송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럭키 세븐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동부에 계신 분들은 A씨가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왜 동부에 있다 보면 A씨 한 번쯤 가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럭키 세븐도 꿈꾸고요. 미국 전역으로 하면 역시 라스베가스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마침 라스베가스에서 정말 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라이선싱 엑스포인데요. 올해로 벌써 38회째를 맞습니다. 198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1980년생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제가 39살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네이버에다 나이 계산기를 한번 해보니까 한국 나이로는 39살이 맞더라고요. 근데 전시회는 만 나이로 하니까 38번째가 맞겠네요. 이번 라이선싱 엑스포에서는요, 캐릭터 산업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캐릭터 산업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문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캐릭터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습니다. 한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한국 컨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내 캐릭터 산업을 통한 매출액이 2015년 10조 807억 원에서 2016년에 전년 대비 9.8% 증가한 11조 662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2018년도는요, 이 산업이 9.4% 증가한 무려 13조 원에 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산업 규모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 규모를 유지하면서 매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아서일 듯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리라쿠마라는 캐릭터 아시죠? 콘도 아키씨가 만들어낸 캐릭터인데요. 어떤 엄청난 시장조사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 우연히 방에 앉아서요, 뒹굴뒹굴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서 이 캐릭터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다가 아니면은 일요일날 멍하니 있다가 실제로 왜 멍하니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반센노블에 가니까요, 거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멍하니 있는 캐릭터. 정말 생활 속에서 만들어낸 캐릭터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캐릭터 하면은 가장 유명한 캐릭터 어떤 거 떠오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 캐릭터. 아이가 있으신 경우에는 한 번쯤은 다 이 캐릭터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뽀로로죠. 정말 뽀로로가 만들어내는 산업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캐릭터 산업 또 라이선싱 산업이 가지고 오는 이슈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이슈의 다양성만큼 저희 블루오션에서 2주에 걸쳐서 이 라이선싱 엑스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2주에 걸쳐서 저희 방송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다가 이거다 하시면은 비즈니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양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즈니스 이슈도 많고요. 또 산업에 대한 이슈도 많고 법적인 이슈도 정말 다양합니다. 지재권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부분들이요, 특히 라이선싱, 캐릭터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만큼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스튜디웨이커 브라켓, SB라고 하는데요. SB의 강상윤 변리사님 전화 연결해가지고요, 한번 이 지재권에 관한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lue Ocean.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네,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님. 전에 계셨던 로펌은 사실 발음하기가 쉬웠는데 이 로펌 만만치 않은데요, 발음하기? 발음 잘하시는데요. 왜? 괜찮았나요? 스튜디웨이커 브라켓. 아까 왜 문자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SB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 줄여서 SB 로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번에 사실은 큰 로펌 가시게 된 거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또 축하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왜 엄청 뿌듯해라 하셨잖아요, 우리 변리사님.
네, 여기가 여러모로 제가 오고 싶었던 로펌이고 또 여러모로 잘 되고 있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변리사님이 페북 포스트를 하나 올리셨는데요. 제가 그거 캡처해 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변리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각종 기관마다 랭킹 산정하는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순위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패턴트 프로시큐션 로펌들의 랭킹을 매기는 주리스타트 탑 100 랭킹에서 제가 있는 스튜드베이커 브라켓 PC가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 같이 구성원이 노력한 게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건가 해서 기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랭킹 기관에서 산정하는 순위가 저희가 1위를 해서 너무 기쁜 마음에 그런 포스팅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포스트 보면서 갑자기 너무 뿌듯해가지고 저도 막 축하한다고 막 올리고 그랬는데요. 네. 장 변호사님이 올리신 그 리플도 봤는데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강변리사님이 일도 바쁘신 중에도 사실은 페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블로그 포스트도 굉장히 많이 올리세요. 그 이름이 패턴트 파로스인가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어로 운영되는 블로그인데요. 한국어를 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지재권 이슈에 혹시나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틈나는 대로 최신 이슈를 한번 올려보고 있습니다. 패턴트 파로스는 어떤 뜻인가요? 파로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어로 등대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빛을 한번 어두운 곳까지 비춰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패턴 파로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의욕으로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미뤄지다가 사실은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강변리사님을 알고 지낸 지가 제법 됐는데 정말 꾸준하게 글을 써서 올리고 또 좋은 내용을 많은 분들이랑 쉐어를 해서 정말 정말 대단한 변리사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장 변호사님 같이 이렇게 좋은 피드백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왜 무언가 하는 거에서 왜 피드백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 어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칼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변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피드백이 궁금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걸 준비를 하고 또 그게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참 그걸로 정말 기쁜 건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어떤 포스팅을 하고 나면 좋은 피드백이든 아니면 좋지 않은 피드백이든 그것을 좋지 않은 피드백이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좋은 피드백이면 기분이 좋고 해서 참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이런저런 거 하다 보니까 왜 악플도 관심이다라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 이해해요. 이제는. 맞습니다. 악플도 관심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 블루오션에 관한 악플은 많이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쁘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 유튜브 올려놓은 것 중에 좀 예전 건데 조회수가 정말 많은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미래학자 최윤식 소장 인터뷰 올려놓은 게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악플 있잖아요.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실 그냥 글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사실 저 한 2번 정도는 사실은 지운 적도 있어요. 솔직히는. 좀 보기가 왜 꼭 저런 걸 저렇게 올렸어야 되나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2개는 지웠어요, 제가. 가끔은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른 독자분들도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요. 그 리플을 보고.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기분이 나쁜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인터뷰를 했던 분이고 또 그 인터뷰를 올려놨는데 왜 그분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를 시간을 내주셔서 해주신 분이 또 계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상윤 변리사님이랑 인터뷰한 것도 올릴 건데 여러분들 악플 다시면 안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분들. 네. 제가 사실은 강상윤 변리사 처음 봤을 때도 생각이 나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기억에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 친구 정말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강상윤 변리사 만났을 때가 처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사실 로스쿨 후배 변호사입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저 친구 정말 다르다 했는데,
정말 다르게 성장하는 거 옆에서 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실 같이 저도 지재권을 하지만 너무 다행히도 제가 직접 경쟁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정말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쪽 지재권을 하고요. 우리 강상윤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전문 분야는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쪽 지재권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장 변호사님과 이제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친해도 또 그런 게 미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프로페셔널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해진 풀이라는 게 있고 클라이언트 텔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살짝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친해도 조금이라도 일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조금 편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장 변호사님과는 그런 면에서 아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왜 우리 그때 한국에서 만났을 때도 사실은 참 반가웠어요. 네, 맞습니다. 저번 달이었죠? 그러니까요. 우리 강상인 변리사님이 페북에 포스트를 올렸는데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 코엑스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문자 보내가지고 왜 저런 거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 언제 식사 한번 해요.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그 식사 한번 해요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데 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왜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 식사 한번 해요가 공허한 말이 될 때가 있어요. 마치 그냥 한 말처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강상윤 변리사 제가 바로 연락했을 때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보자 딱 했는데 왜 그런 말이 성으로 이제 우리가 잘 지내다 보니까 정말 얼굴을 바로 그 다음날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날에 아침에 바로 만났죠. 근데 우리 강상윤 변리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잘 여러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저는 너무 편하게 사실은 나갔는데 그랜드 인터컨에 왜 그날 대표님을 저한테 소개를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날 아침에 마침 저희 대표 변호사님도 로비에 계셔서요. 서로 인사를 시켜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저 정말 민망했던 거 알죠, 변리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고 본인은 괜찮죠. 본인은 멋있게 입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정말 로스쿨 후배 이렇게 보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나갔는데 아니 분명히 페북에다가 넘버1 러펌이라고 그러고 또 그 대표를 소개를 하는데 그분도 정말 탁 이렇게 정말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정말 단단한 분이던데 거기에 또 우리 강상윤 변리사도 멋있게 입고 나는 반바지에 무슨 쪼리에 모자 쓰고 이러고 나가가지고 나도 로펌 대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난 너무 민망했던 거 알아요 혹시? 아니 그렇게 입으셔도 장 변호사님은 다 빛이 나십니다. 내공이 있으신데요 뭘. 저 진짜 민망했어요. 그래서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날 사진 안 찍었잖아요. 다음에는 꼭 한 장 찍으시죠. 네. 아니 왜 지재권이라고 하면은 정말 출장 정말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적 이슈도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출장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저번 달 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일본을 이렇게 경유하는 일정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 업체분들도 미국 시장의 지재권 이슈에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러 미팅을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재권이라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왜 미국은 지재권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고요.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라가는 느낌이 강한데요. 실제로 FTA를 통해서 법률 시장이 열리면서 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률 분야에서 선두 국가가 맞고요. 특히나 지재권 분야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 이런 전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고 또 사실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또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 것들을 많이 배우고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재권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한 이슈다 보니까 그 미국 스탠다드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일 듯한데요.
네, 맞습니다. 중요 판례나 법률 규정 등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이 조금 따라가는 입장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지재권 관련 판례도 굉장히 많죠, 미국은. 그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아주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판례가 많다라는 거는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법률 규정인데요. 법률 규정만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나 하고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법률 규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해석을 하는 것이 법원 단계고요. 그러면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판례를 보고 법률 규정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죠. 네, 지금 우리 강상윤 변리사님이 너무 중요한 단어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비즈니스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것만큼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아니면 버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포절을 만들 때 불안한 요소가 없거든요. 근데 판례가 많다라는 거. 왜 여러분들 왜 뉴욕에서 사업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돈이 많아서도 있지만 사실은 판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비즈니스의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서 사실 뉴욕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비즈니스의 파운데이션으로 놓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다양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례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불확실성을 많이 줄일 수 있죠. 네, 조금 전에 왜 지재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에어리아를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상표권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저작권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혹시 저희 블루오션 청취자분들에게 조금씩 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특허라는 것은 기술 특허를 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들어간 발명을 하게 되면은 그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특허권이고요. 그다음에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네임이나 가게 이름 같은 것들 그런 것을 꾸준히 이용함으로써 축적된 레퓨테이션을 보호하는 것이 상표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창작물 그러니까 캐릭터, 음악, 소설, 영화 이런 것들 인간의 창작 과정에서 생긴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강상현 변리사님은 조금 더 특허 쪽에 많이 가 계시고 저는 저작권 쪽에 조금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라는 한 루프에 있지만 그래도 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강상현 변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 지재권 관련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왔는데요. 네. 한국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다가 이것을 전기전자공학을 깊게 공부하는 것이 조금은 적성에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 적성에 맞지 않았을까요, 전기전자공학이? 사실은 공학적인 두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전자에서는 전자나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제일 처음에 전기전자공학을 선택하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는? 사실은 제가 또 이렇게 신기한 것, 그다음에 발명, 이렇게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요거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전기전자공학을 가게 됐는데요. 직접 하고 들어보니까 깊은 부분까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법으로 가게 된 건 어떤 계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전기전자공학을 또 공부한 것을 잘 살리면서 또 어떤 분야를 할 수 있을까라고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삼성하고 애플 소송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요것은 뭐지? 하고 알아보다가 보니까 특허 지재권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게 돼서 요것은 법률을 하면서
전기전자, 공학 지식도, 그러면서 또 제가 좋아하던 신기한 발명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전자제품들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강사연 변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에서 변리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한 2009년부터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또 미국에서도 또 법학을 또 공부를 또 따로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지재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굉장히 선도 국가인데 한국에는 조금 덜 발전된 부분이 그때 당시만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특허나 상표, 저작권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 같아요. 벌써 한 6년 전이 되었네요. 네, 미국에 오시니까 어때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법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국 법과 미국 법을 둘 다 아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비교법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업무하다가 여기에 오니까 일단은 판례가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이나 규정 등이 많아서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지재권 보호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재권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지금 라이선싱 엑스포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왜 지재권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지재권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바로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라이선싱 또 캐릭터 산업 이슈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이 라이선싱 산업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라이센싱을 잘 활용하는 것은 주재권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이 비슷한 창작물이나 캐릭터, 음악 이런 것들의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라이센싱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우리가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해결하는 것도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 조금 들잖아요. 사실은 새로 사업 시작하다 보면은 왜 라이선싱이라는 게 올바르다라는 거, 또 법적으로 맞다라는 걸 알지만 왜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 네, 사실은 그런 라이선싱까지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 비즈니스가 내가 성공할지 안 할지 어느 정도 프라핏이 날지 안 할지를 알지 못하는데 일단 라이센싱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라이센싱 권리를 가진 사람하고 또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로열티를 지불하더니 이거 하다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라이센싱 어그리먼트를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됐나요? 제가 그 뉴욕 총영사관에서 이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슈였는데 기본적으로 지재권 같은 경우에는 프리벤터티브적인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사실 라이선싱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이선싱 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세틀먼트를 할 때 라이선싱 어그리먼트를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법에 맞게 가려면은 저작권이 있는 사람을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라이선싱 계약을 하자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문제가 발생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방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생 사업체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만 실제로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과연 어디까지 내가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참 어떻게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중견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견기업 정도가 됐을 때는 뭐 IP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라이선싱이라든지 사실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간을 쓰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세미나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사업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조차도 또 변호사로서도 그냥 법률적인 자문만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비즈니스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주재권 이슈들을 잘 해결해 놓지 않게 되면은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한 성공을 거뒀는데도 그 사업을 불가피하게 접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결을 해놓고 안전하게 시작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실제로 왜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왜 비즈니스 있잖아요. 뭐 파트너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의 비즈니스가 있는데, 문제가 나기 시작하는 건 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프로핏이 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로핏이 난다는 소문이 나면 저작권자도 아니 이거 내 저작권을 가지고 이게 돈을 벌어 하면서 그때 경고를 하고 액션을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강상현 변리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지금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로펌이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저작권이 있을 경우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다가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인프린지먼트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바로 찌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바로 지금 바로 강상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경우랑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뭔가 저쪽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쪽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도움이 되려면 저쪽도 어느 정도 프로핏이 나야 세틀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쪽을 바로 찔렀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회사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인프린지먼트가 일어났는데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프로핏이 날 때까지. 그 프로핏이 나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프로핏이 나고 어느 정도의 충분히 홍보 효과가 그쪽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세틀먼트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작은 부분부터 이제 큰 회사까지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삼성, 애플 소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IP 소송인데 전 부분에 있어서 액션이 일어났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그냥 두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삼성의 핸드폰들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면서 애플에서 이제 저 정도면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우리 권리에 대한 침해 배상액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소송이 시작됐던 거고요. 그게 벌써 한 7, 8년 됐나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두고 보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지재권을 전문하는 로펌들은 그 웨이앤시를 좀 하죠. 어느 정도 왜 세르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세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이나 애플 예를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큰 예고요. 실제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하스피탈리티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를 했는데 왜 이거 아무 일도 없지?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거라기보다는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도 저작권자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게 되죠. 어느 정도 우리의 비즈니스가 명성이 올라가고 프로핏이 나게 되면은 소문이 어느 정도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들도 알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을 하고요. 또 인스타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보 공유가 더 많아지면서 저작권 이슈는 점점 더 강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점점 더 많이 강조가 되지요. 그래서 특히나 인터넷 포스팅 이렇게 쉽사리 올리는 것들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지키는 것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재권 이슈가 법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실 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지재권 이슈를 완벽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톨러레이트를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로 견뎌내면서도 갈 수 있느냐라는, 그래서 그 매니지먼트랑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로펌 같은 경우에 이 매니지먼트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리스킹 테이킹을 하는지, 그 리스킹 테이킹에 따라서 사실은 이 지재권의 이슈가 어느 정도로 컴플라이언스 레벨이 갈 수 있는지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과연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앞으로 펼쳐 나갈 것인지,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인지를 가지고 지재권을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은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제 최소한도 정도로는 우리가 클리어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좋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소한이라는 거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더 능력 있는 이제 변호사나 변리사분들과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최소한이라는 거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고 정말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톨러런스 레벨이 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지재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공부하고 저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와, 이 에어리아는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고 끊임없이 정말 생명체처럼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도 2009년 말부터 일을 시작해서 거의 한 9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 어려운 분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상표권이 나오고 저작권은 새로 계속해서 창작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례들도 나오고 해서 참 어려운 분야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골치가 아프죠. 그렇죠. 더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랑 직결이 되고 또 그 분야에서 프라핏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성장하는 산업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더 민감해지잖아요, 사실은. 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으세요. 그래서 요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는데,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재권 이슈까지 챙기려니까 참 여러모로 힘이 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변호사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명확한 딱 칼 같은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게 노력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 칼 같은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왜 다른 분야랑 다르게 참 애매해요. 왜 예를 들어서 뭐 이민법이라든지 사실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지재권 참 애매모호해요. 그죠? 네, 저도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거는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봐도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라이선싱 이슈가 아마 그 안에서도 그래도 라이선싱 이슈는 다른 이슈에 비해서 조금은 스트레이트포워드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라이센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권리화가 돼 있는 이제 특허, 상표, 저작권 이런 것에 있어서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또 라이센싱 계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계약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은 클리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라이선싱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정형화된 그런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변형을 조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라이센싱 계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 만약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프로핏이 났을 때 거기에서 몇 프로를 로열티로 지급하겠다. 이런 방식의 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잘 되면 로열티를 주고 저작권자도 행복하고 우리도 더 행복한 그런 결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캐릭터 산업 또 라이선싱 산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초에 남미 최대 컨텐츠 박람회인 리우 컨텐츠 마켓에 한국 컨텐츠진흥원이 6개의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랑 같이 합동 부스를 내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스 인기가 정말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엑스포 당시에 비즈니스 상담만 100여 건에 달했고요. 그 다음에 2천만 달러의 비즈 매칭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정말 그 산업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우 컨텐츠 마켓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바이오와의 미팅을 통해서 2천만 달러를 계약을 한 이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6개 기업 중에서 드림 팩토리와 일렉추얼 같은 경우는 이번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라이선싱 엑스포에도 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꼭 찾아봤으면 하네요, 정말로. 네, 저작권 이슈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먼저 쉽게 발생하기 쉬운 이슈죠. 왜냐하면 이제 캐릭터나 음악, 그다음에 다른 문구,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이 다 저작권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 맞습니다. 네, 그 시장이 크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드림 팩토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애니메이션 중에 젤리고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아시나요? 니콜로디언 채널을 통해서요, 전 세계 150개국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일렉츄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덤덤이라는 캐릭터 아시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만든 캐릭터요. 그 캐릭터를 내세워서요, 미국에서 열리는 라이선싱 엑스포뿐만 아니고요,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컨텐츠 라이선싱 행사에서도 언제나 투자금을 유치하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역시 비즈니스 하려면 투자금이 제일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우리 투자금이 있어야 우리 비즈니스 좋은 직원분들도 확보를 하고 우리의 많은 홍보도 할 수 있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면이죠. 네, 그리고 바로 그 자금 확보는 라이선싱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금 확보를 우리가 투자자를 찾을 때 투자자들도 사실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했다가 라이선싱 이슈 때문에 투자금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과연 라이선싱을 적절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IP 매니지먼트가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마케팅 스트래티지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좋은 라이선싱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이 비즈니스에서 많은 애정이 있고 또 앞으로 열심히 잘 해나가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강점으로 작용이 되겠네요. 네, 라이선싱을 잘 확보하는 것은 우리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투자를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강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라이선싱 엑스포를 가기 전에 조금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강사민 변리사님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좀 궁금해요. 분명히 조금 어려운 이슈라서 최대한 쉽게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토픽을 좀 잡아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왜 아까 잠깐 악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하죠? 저도 그게 걱정이네요. 라이선싱 이슈를 이렇게 어렵게 해주면 도대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쉽게 접근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쪽 방송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지재권이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재권이라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그 지재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있거든요. 제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지재권이 너무 어렵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실 재밌는 에어리어거든요. 여러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정말 재미난 얘기로 저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 정보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뽀로로 얘기도 굉장히 재밌고 왜 삼성 애플 얘기도 왜
정보뿐만 아니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아주 재밌는 이슈죠. 사실 알게 되면은. 저도 장준환 변호사님의 칼럼 애독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하나둘씩 그 칼럼들을 접하면서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다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슈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도 중앙일보를 통해서 또 AM1660 저희 방송 블루오션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지재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또 강상현 변리사님도 또 이를 통해서 또 블로그 패턴트페로스닷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재권의 정말 보편화를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와 제 블로그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우리 강상현 변리사님이요, 페북에 올린 것처럼 이제 정말 멋진 러펌에도 계시고요. 이제 미국에 오신 지도 이제 제법 돼 가는데 어떤 변리사, 어떤 변호사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큰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삼성, 애플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든지. 하지만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부분은 제 블로그 이름이 패튼 파로스거든요. 파로스가 등대를 의미하는데 그런 것처럼 빛을 이렇게 작은 부분에도 비출 수 있는 그런 변리사,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해결해서 그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잘 한번 지켜보고픈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작지만 정말 큰 소망이고요. 정말 멋있는 소망이고 꼭 이루어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또 전화 드리고 또 귀찮게 해드릴게요.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강상현 변리사였습니다. Blue Ocean. 네, 강상현 변리사 인터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이 2시 4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사실 제 목소리가 조금 아까보다 좀 잠겨 있죠.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는 시간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2회에 걸쳐서 라스베가스 라이선싱 엑스포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뉴욕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비행기가 몇 번이 있는데 아무래도 새벽 비행기가 가장 싸더라고요. 제법 차이가 크더라고요. 새벽 6시 비행기랑 오후에 조금 여유있게 출발하는 비행기는 거의 200불 이상 차이가 나서 일찍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새벽 비행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4시 전에 나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네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녹음한 거를 조금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미리 고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그만 실수가 있었네요. 지금 제가 블루오션 9번째 방송인데요. 그래서 이번 특집 방송은 9번째와 10번째 방송인데요. 제가 럭키7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왜 인트로 있잖아요. 제가 인트로에 일반적으로 1분 정도의 시간을 쓰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길게 썼습니다. 그런 만큼 인트로 내용에 조금 신경을 썼는데요. 럭키7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녹음을 하는 그 순간에 7회 방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7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럭키7 얘기를 꺼냈네요. 아마 저희 열렬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못됐는데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고백합니다. 제가 조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블루오션 방송은 9회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뤘던 전시는 8개가 좀 넘네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보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신문 매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죠. 좀 보수적인 일간지가 있고 또 진보적인 일간지가 있고 또 경제 쪽 신문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우연하게 조선 비즈를 잠깐 보다 보니까요. 며칠 전 기사네요.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1,000억을 버는 카카오 라저몬 라이언 IT 기업 너도 나도 캐릭터 사업. 정말 저희 방송과 딱 맞는 그런 제목인데요.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여러분들 왜 카카오톡에 보면 라이언이라는 캐릭터 아시죠? 제가 조금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뽀로로 얘기했었잖아요. 그 뽀로로가 캐릭터 산업에서 1위를 놓쳤다고 하네요.
이번에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캐릭터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라이언이 뽀로로를 꺾고 당당히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카오 프렌즈는 카카오의 1호 자회사인데요. 라이언이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라상무라는 용어까지 탄생을 시켰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카카오가 라이언을 전무로 승진자 명단에 올렸다고 하네요. 캐릭터에 임직원 직급을 달아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짧게 여러분들한테 이 순간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여러분과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제법 갔네요. 사실은 이번 라스베가스 일정이 방송도 있고 또 제가 변호사로서 엔터테인먼트 쪽 일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이번 엑스포를 잘 다뤘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방송을 키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아직 짐을 다 싸지 못했는데 어저께까지 러펀 미팅을 좀 준비를 하느라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자마자 짐을 좀 마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키다 보니까 이 방송인으로서 병인가 봐요. 진행병인가 봐요. 한국에서 몇 번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진행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제가 받아서 제가 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은 인터뷰 받으시는 거라고. 진행병 있어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못 놓잖아요. 이거 꺼야 되는데 빨리 끄고 짐 맞춰 챙기고 우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공항 가야 되는데 6시 비행기 놓치면 안 되는데 일단 얼른 짐 챙기고 우버 타고 공항 도착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Blue Ocean. 네, 저는 지금 전시회장으로 바로 도착을 했는데요. 원래는 뉴욕에서 잠깐 마이크도 켜고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해서도 잠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으면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제가 짐을 싸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차를 대고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너무 급하게 겨우 비행기를 탔고요. 도착하자마자 또 렌트카를 해가지고 전시회장으로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려고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프레스 레지스트레이션에 들려가지고 제 지금 배지를 받았습니다. K라디오 AM1660이라고 딱 써져 있는 배지를 받았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도착을 하셨어요. 실제로 한국 분들이랑도 같이 들어오면서 저 좀 이따 뵐게요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요. 한국 기업이 정말 많이 와 계십니다. 한 기업 한 기업 다 들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국관에도 많은 기업이 오셨고 또 독자 부스도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대표 기업 몇 기업을 제가 만나보고요. 또 나머지 기업들은 저희가 7월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서 또 한번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을 부스는요, 바로 뽀로로로 너무 유명한 아이코닉스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Blue Ocean. 저는 지금 아이코닉스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이코닉스 해외사업팀 박인호 과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코닉스 해외사업팀 박인호 과장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뿌듯한 캐릭터가 제 옆에 있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뽀로로하고 타요를 저희가 전 세계에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뽀로로와 타요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부스를 꾸며서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를 나오게 됐습니다. 뽀로로 같은 경우는 2003년에 탄생한 이후로 저희가 160여 개국에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각 아시아 쪽에서는 특히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쪽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캐릭터로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신생기업들이 캐릭터 산업에 뛰어드는데요. 정말 모범 사례일 듯한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 뽀로로가 탄생한 이후로 얼마 전에 10년 기념 행사도 한국에서 했고요.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뽀로로 자체가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어떤 특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 될 행동들을 가르쳐 준다면 뽀로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눈으로 어떤 행동들을 얘기해 주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뽀로로라는 캐릭터는 왜 일반적으로 캐릭터들이 다 잘하는 것만 있는데 단점도 같이 갖고 있는 캐릭터라서 특히 많은 어린이들에게 어필을 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뽀로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뽀로로에 나오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실수하는 장면, 그 다음에 잘못하는 장면, 서로 싸우기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에서 어떤 캐릭터 누가 잘못됐고 잘했다라고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그 상황을 충분히 서로 즐기면서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서로 몰입을 하고 이해하는 스토리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캐릭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사실 캐릭터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뽀로로에 나오는 각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성격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요. 아마 그 캐릭터들이 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뽀로로 같은 경우는 되게 용감한 캐릭터고요. 그래서 모험심도 강하고 어디든지 이렇게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캐릭터고, 에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안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물을 조합해서 신기한 제품들도 만들고, 그리고 루피 같은 경우는 요리를 또 잘하는 친구고, 코비는 상당히 친구들 간에 이렇게 허물과 잘잘못이 있더라도 이걸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캐릭터들이 조합이 돼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그리고 재미있고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캐릭터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재권이잖아요. 또 해외 사업팀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재권인데,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비슷한 네이밍 때문에 저희 이름이 등록이 안 되거나 등록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을 겪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이름을 미리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송을 가서 소송에서 해결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실은 새로 캐릭터 산업에 뛰어드는 신생기업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재권을 먼저 해결해 놓는 부분, 사실 예방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요. 그런 쪽을 저희가 사실 이 인터뷰 전에 강상윤 변리사 인터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재권이라는 건 예방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런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지금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뽀로로 말고도 너무 유명한 캐릭터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버스 캐릭터인데요. 바로 타요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남아에서는 타요 캐릭터가 너무 유명해서 동남아 쪽에서 어린이들이 우리나라로 타요를 타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보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대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서 가장 큰 왕구 유통사랑 타요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만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타요의 인기가 지금 가장 많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타요의 캐릭터 인지도가 현재 1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마케팅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뽀로로랑 타요 테마파크에 현지에서 각종 이벤트에서 1등 하신 분들에게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뽀로로 파크와 타요 파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뽀로로 파크랑 타요 파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거예요? 테마파크 같은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 키즈 카페에 조금 더 변형된 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뽀로로, 실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뽀로로 집을 테마로 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뭐 크지는 않지만 자그맣게 만들어진 회전목마,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관람차라고 하는데 그 축소판 대관람차가 있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뽀로로와 함께 사진도 찍고 각종 이벤트도 열리고 뽀로로 무대도 볼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6개 테마파크가 있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는 8개의 테마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1개, 태국에도 아쿠아파크로 뽀로로를 베이스로 한 아쿠아파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캐릭터 산업의 확장성이라는 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왜 많은 경우에 게임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캐릭터를 실제로 상품화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테마파크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게임과 상품, 그 다음에 라이센싱 비즈니스에 이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더 뽀로로와 타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렇게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만 보던 캐릭터들을 실제로 저희 테마파크에서 뽀로로와 뭐 에디, 포비, 루피 이런 친구들을 실제로 접하고 같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갑자기 캐릭터들 이렇게 보다가 생각난 건데요. 왜 아이돌 그룹을 봐도 왜 처음에 미는 왜 스타가 있고요. 이렇게 차례차례 왜 전략적으로 사실은 접근을 하는데요. 혹시 뽀로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마케팅적인 전략 부분이 있었나요? 네, 지금 뽀로로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에서 저희가 시즌별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시즌 한 편당 26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에피소드에서는 각 캐릭터의 어떤 성격과 이런 내용들을 잘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핀오프 버전이라고 해서 캐릭터만을 위한 별도의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가 테마로 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안에서 에디는 상당히 똑똑하고 척척 박사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또 한 편 있고, 또 루피 같은 경우는 되게 요리를 잘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루피를 바탕으로 한 별도의 애니메이션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 내에서 각 캐릭터들의 성격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저희가 별도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고, 심지어는 최근에 개봉한 공룡섬 대탐험이라고 하는 뽀로로 영화도 한국에서 개봉을 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사실 유명한 캐릭터인데도 라이선싱 엑스포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잖아요. 혹시 이런 전시회에 오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오시나요? 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에서의 성과를 그리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과 콜라보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엑스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마텔이라든지 헤스브로, 스핀마스터 이렇게 큰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 엑스포에 참가해서 그 기업들과 미팅을 했고요. 미팅을 통해서 미국과 뭐 유럽 시장에 저희가 다양한 제품과 또 현지에 맞는 많은 라이센싱 상품들을 가지고 진출을 하기 위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왜 전시회 얘기하다 보면 왜 비즈 매칭이라고 해가지고 왜 기업들이랑 또 바이어 간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또 기업들 간에도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런 경쟁 기업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랑 같이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아이디어도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 각종 기업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 다음에 상품들 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어떤 캐릭터와 어떤 상품들을 가지고 어디에 진출할 수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 뭐 폴리라든지 슈퍼윙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현재는 어떤 IP를 가지고 어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희도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 기업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년, 내후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코닉스의 내년과 내후년 어떻게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뽀로로와 타요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고 이 기세를 힘입어서 저희가 유럽과 북미 시장에도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띠띠뽀라고 하는 새로운 저희 캐릭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타요와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같은 마을에서 기차로 저희가 새로운 캐릭터를 빌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로 전 세계 아이들이 함께 이 캐릭터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가를 해서 많은 큰 기업들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인 게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제가 인터뷰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인터뷰 하실 때 뭐 슈퍼윙스 말씀하시고 다른 회사 이름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거 자체가 굉장한 회사로서의 자존감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업체라든지 다른 기업 이름을 사실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워낙 뽀로로라는 또 아이코닉스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 브랜드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다른 기업들하고 상생에 대한 부분, 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코닉스의 내년과 내후년 정말 많이 기대해 보고요. 저 내년에 또 찾아뵐게요. 네, 언제든지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와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코닉스가 국내, 한국에서는
캐릭터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lue Ocean. 이번 블루오션 라스베가스 편은 6월 9일 제2편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잉그루드 병원 한인 건강센터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된 잉그루드 병원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